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미리 만나보는 뉴스데스크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어떻게 잘 출발하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좀 활기차게 저희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벌써 171분께서 저희 프리데스크를 보기 위해서 접속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산유님 오늘 딱 맞춰왔습니다. 호화 영화. 신수기님이 프리데스크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네. 이영아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안녕하세요. 예. 네. 장병숙님은 MBC 좋아요, 구독, 하팅이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200분과 함께 오늘 월요일 첫 번째 프리데스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출발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면 나타나는 분이시죠. 황혜진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명이 바뀌었어요. 아재 정치. 예. 의미가 뭘까요? 저 말입니다. 아재 맞고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배가 아니면 할배 아닌 게 어딥니까? 아재가 바라보는 정치 세계 뭐 이런 뜻인가요? 선임 기자 아재가 바라보는 얘기해주는 정치의 세계 그런 거죠. 아재 기자가 얘기하는 정치니까요. 구닥다리. 요즘 감각에 안 맞죠, 사실은. 네. 아까 한번 저희가 해보죠. 방송 준비하는데 우리 성지영 기자가 TMI라고 황혜진 선임 기자한테 말했더니 TMI가 무슨 뜻이냐고 그때 이 코너명 정했습니다. 이거 아재 정치 맞다 이거지. TMI. TMI. 네. 오늘 국회에서 사실 정치 구단이죠.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박지원 후보자가 청문회 저격수로 유명하잖아요. 저 9명 낙마시켰죠. 그쵸, 9명을. 총리, 국정원장, 장관들.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검증을 받는 자리에 앉았단 네. 말이에요. 영상 통해서 함께 먼저 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적과에 내통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앉혔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간첩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간첩으로 몰아가면은 어떤 죄를 받는지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벌이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하셨죠? 의원님 예.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금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답변 그렇게 모든 것을 오늘 뱉어놓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지금 마세요. 자료 제출도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당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청문회 근데 영상. 청문회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네. 이 기싸움이 막 예. 탁탁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을 하태경 의원이 좀 잡아보려고 공격을 세게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약간 이긴 것 같아요. 한정승. 저는 한정승.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하태경 의원이 이제 학적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박지원 후보가 당신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저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된 건데 이런 얘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광주교육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교대가 4년제인데 그때는 2년제였거든요. 2년 졸업하고 그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건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서 몇 년 있다가 단국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단국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태경 의원 주장은 교육대학은 4학기잖아요. 2년이니까. 근데 단국대 편입하려면 5학기 이상 다녀야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을 다녔던 걸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입학을 한 다음에 졸업했다가 2000년에 그다음 김대중 정권 때 박지원 후보자가 굉장히 실세였죠. 셀 때 당국대에 압력을 해서 고쳤다. 뒤탈릴까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지원 후보자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자기는 조선대학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학적부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당국대에서 잘못 고쳤는지 잘못 썼는지 나중에 고쳤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자기는 광주교대 졸업하고 당국대 편입해서 졸업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졸업 학점에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거는 21세기 얘기고 그때 1965년에 하태경 의원 태어나기도 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55년 전에 대학 얘기니까 다 아는 분은 다 알지만 사실 좀 엉성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수업 안 듣고 학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런 지금이랑 엄격하게 이렇게 요즘 대학생들이 들으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수업 잘 안 들어갔는데도 학점 나오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항상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학점도 주고 막 그런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하태경은 낳기도 전이다. 하태경이 1968년생이거든요. 저건 65년에 일어난 아이고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되게 아재 보이는데요? 인증. 맞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네네. 그래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박지원 후보자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역공하는데 누가 공격수 누가 수비수인지 누가 청문회 그 증인이고 청문회 대상자고 청문위원이 잘 모르겠고 역시 여기 보실 때는 이제 공격이 좀 별로 안 먹혔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죠. 박지원 의원이 내공과 그 전투력이 간단치 않았어요. 역시 박지원 후보자. 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후보한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네네네. 이게 그게 화제가 됐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적과 내통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좀 지나친 얘기다 그래서 또 아주 굉장히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제 할 말 있으면 좀 해라 그러고 이제 박지원 후보자에게 판을 깔아준 거죠. 판을 깔아주고 답변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 이후로 주호영 의원이 더 이상 뭐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주호영 의원이 또 뭘 꺼냈죠.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 2000년이죠.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하기 전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한에 특사로 가서 합의서를 하나 몰래 써줬는데 북한한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회 간접 자본 개발하는 병으로 30억 달러 주는데 그 전에 뭐 5억 달러 주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 당신 서명이 있다 이런 서류를 그렇죠. 들고 나서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런 거 없다. 그 조작된 거다. 가짜다. 만약에 그게 진짜면 내 인생 걸고 책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대강으로 맞섰는데 그렇게 부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추궁하기는 어려웠는데 하여튼 책임질 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국정원장 후보자 그만두는 것뿐 아니라 뭐 내 인생 정치 인생 다 걸고 책임지겠다고 세게 나가니까 더 이상 뭐 추궁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반격을 했어요. 그 원본 봤냐?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나는 원본을 못 봤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이 또 이상해졌는데 1cm도 안 물러서고 역공하는데 상당히 역시 전투력은 강합니다. 네. 그냥 정치 구단이 나온 게 아니네요. 네. 근데 박지원 후보자 별명이 진짜 말 그대로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사실 이제 대선 앞두고 이분이 이제 국정원이 원장이 되는 거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나왔잖아요. 사실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제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뀌었는데 정치 개입한 뭐 유구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정치 개입하다가 국정원장들이 여태까지 여러 명이 감옥 갔잖아요. 재판을 받거나. 그쵸. 그런데 당신이 야당 의원들 얘기는 이거예요. 박지원은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치 구단이고 정치 고수인데 당신이 거기 갔다고 국정원장을 했다고 정치에서 벗어나겠냐. 또 대선 앞두고 무슨 정치적인 공작이나 꾸미지 않겠냐. 계속 추궁하니까 정치인 박지원은 묻어버리고 공무원으로 살겠다 앞으로. 정치 개입 절대 안 하고 문재인 정권에선 그런 일 철저히 막았고 전임 뭐 서훈 국정원장도 절대 그런 일 안 했다.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 개입해서 살아난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랬지.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일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곡동의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걸 다 묻겠다 그랬지. 내곡동이 안기부 있는 그쵸. 건물 있는 동네죠. 강남구 내곡동.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정치를 잊겠다. 자기 이제 공무원이다. 공무원 선언했어요. 공무원 선언. 네. 정치 은퇴 선언한 것 같아요. 그늘진 태양님 팩트 폭행 기장님 나오셨다고 지금 열심히 팩트 폭행 해주고 계십니다.
자, 박지원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 전국을 돌면서 정견을 한 명씩 이제 발표를 한 자리가 있었는데 영상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섰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 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맞아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상황을 우려합니다. 우선 기존 우리들에게 적대적 언론으로부터 바로 레임덕이다 뭐라고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어낼 겁니다. 11개월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3개월 후에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어려워질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 당대표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됩니까? 국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답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됩니까? 세대를 교체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네, 아주 열정적인 당대표 연설 보셨습니다. 마지막에 패기가 박주민 의원 뭐 옛날식 학생운동하는 것 같죠? 예. 총학생이처럼. 그래도 패기가 좀 다들 넘쳐서 젊으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젊음의 느낌이 앞에 두 후보랑은 좀 다르죠, 스타일이. 이낙연, 점잖으시고 점잖고 이렇게 김부겸 후보랑은 좀 다르죠. 이게 얼굴을 연속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박주민 의원이 젊어 보이긴 하네요, 사실상. 나이보다 좀 노안아니까. 그건 그런데. 노안이 아니라. 아니 아까 죄송합니다, 박주민 의원. 디스 아니고요. 아까 그 정치 구단 얘기 나오니까 여기 댓글로 네. 공무원 구단 이산유님이 공무원 구단이 탄생하시는군요. 공무원 구단 탄생이라 박son시님도 공무원 구단 재밌네요. 키덜트 치미님도 공무원 구단 크크크 이러면서 정치 구단에서 이제 공무원 구단 된다고 다들 기대감을 좀 나타내시네요. 네.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요. 박지민은 와우 멋지다. 뭐 파랑새님도 그렇고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좀 네. 약간 이 당 대표 2파전에서 3파전이 되면서 좀 다양해진 느낌은 들어요. 좀 그쵸. 재미가 있. 아재 두 명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 뛰어들어갖고 좀 약간 다이나믹해지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좀 보이죠. 좀 두 명만 있으면 좀 판세 분석하는 것도 좀 지루하죠. 그래서 선거전 8월 29일까지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저분들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계속 비슷한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역동적으로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박주민 의원이 아마 좀 초선들 지지표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젊은 당원들이 좀 지지하지 않을까. 여성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민주당이 좀 악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석 달 전에 진짜 압승한 정당이 맞냐. 뭐 이런.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낙연 의원이 되면 뭐 결국 김부겸 의원 쪽에서는 7개월짜리 당 대표다. 뭐 이 점에서 네. 부딪히는 점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설명하는데 두 후보가 맞붙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오늘 그 이낙연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다 지금 불과 3개월 전에 압승을 한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3개월 만에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 이 진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왜 나왔느냐.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두 번째 간판은 역시 이낙연 후보죠. 총리하시고
그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 이겼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책위원장했고, 물론 당에 이해찬 대표가 있지만 차기의 권력이죠, 미래 권력.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얘기, 당원의 얘기는 이게 7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게 코로나19 위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들이 있어서 가장 책임을 많이 갖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책임을 맡아라는 게 국민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책임감 있게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이 위기를 그렇죠. 위기 때문에 내가 나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가장 센 사람이 나와라. 실세가 나와라. 찐이 나와라. 뭐 그런 거 요새 말로. 맞아요? 찐 나와. 아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시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그쵸. 거고. 네. 김부겸 의원 주장은 위기다. 근데 위기인데 4월달에 총선인데 벌써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하면 4월 총선에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 야당이 유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시장도 지금 판세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뭐 통합당에서는 아무나 내도 이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 서울 부산의 원투 보궐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도 아주 안 좋다. 그런데 대표가 무슨 7개월 하고 그만두냐라는 게 이제 김부겸 후보 주장이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박주민 의원은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좀 결이 달라요. 약간 오늘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드린 육성 앞에 뭐가 있냐면 뉴딜 얘기를 한참 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대공황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뉴딜하기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당시 소외되어 있던 여러 계층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민 그룹들, 유색인종 그룹들, 노동자 그룹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 위한 정책을 피면서 그 사람들 지지세로 끌어들여서 그 이후에 20년 집권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민주당이 그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부 중심의 협소한 전당이었다가 그 여러 소외된 계급들, 소외된 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 뉴딜을 통해서 일종의 뉴딜 동맹이라 그러거든요, 정치학에서. 그래서 주류로 올라서면서 집권당이 된 거야, 20년 집권당.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주장은 지금 우리가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었을 때 사회 제세력, 소외된 세력들을 계속 만나서 그런 뉴딜 동맹을 만들자라면서 다지고 그를 위해서 세대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자.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약간 현실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정치랑 지금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참신한 얘기는 하죠. 그렇죠. 좀 미래를 봐야 된다.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미래를 봐야 된다.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합류하면서 뭔가 이제 선거 판도 커지고 사람들 관심이 더 몰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여전한 거죠. 네,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당원들 쭉 취재해 보면 뭐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부겸 후보 지지표는 그래도 이낙연 그 후보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뭉쳐 있고 이낙연 후보는 지지 기반이 넓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 등장하면서 김부겸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 표를 좀 뺏어갈 거다. 초선, 여성, 뭐 이렇게 젊은층.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큰 양대 세력은 뭡니까? 전통적인 호남 당원 지지자 하고 부산의 민주화 세력, 그다음에 수도권의 젊은층 민주화 세력, 뭐 이렇게 진보층 이렇게 해주고 일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연합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당원 대원들로 보면 호남, 그다음에 그 PK의 친노 친문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또 TK에도 이제 김부겸 의원 등과 있고요.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 그래서 그 세력들이 쪽 이제 연합해 갖고 뭉쳐 있는 그게 민주당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너무 표를 많이 얻어서 압승을 하거나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표를 너무 적게 얻으면 당내 영호남 이런 불균형 같은 게 생기고 영호남세가 갈등 내지는 영남 쪽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대의원들이 좀 실망해서 대선 때 이게 앙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김부겸 의원이 지더라도 한 40% 얻으면 딱 좋다. 지더라도 그 정도 표차로 얻어야 좀 민심도 그렇죠. 김부겸 의원도 사실 안 섭섭하고 특히 영남권 지역의 당원들, 대의원들, 또 지지 세력들도 체면도 좀 살고 너무 섭섭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들 내부적으로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차기 이제 보궐선거 대선 이런 게 쭉쭉쭉 계속 있으니까 당내 의견을 좀 잘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의원이 각각 뭐 영호남의 지지 기반이 있는 게 분명하죠. 지역 기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호남 대결로 비춰진 걸 극도로 꺼리죠. 두 사람 다. 앞으로 그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치를 선거를 해서도 당이 그런 식으로 분열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그래서 영원한 갈등이 당 안에서 일어나거나 그렇게 비치거나 그런 식으로 몰려가는 것에서는 두 후보가 굉장히 극력 경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전당대를 하는 것도 이제 한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네요. 민주당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를. 네. 오늘 또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정식 첫 코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큐시트 산책 코너입니다.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등산 다녀오셨어요? 아, 갔다 왔죠. 어디로 갔어요?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토요일에 북한산. 비가 오지 않았나요? 일요일에 북한산. 비 뭐 약간 몇 방울 떨어지긴 했는데 등산하기 아주. 튼튼한가 보다. 원래 이렇게 자주 다니면 무릎 좀 아프고 그렇던데. 아, 저는 저기 무릎 보호대하고 스틱을 꼭 갖고 다녀요. 중요하죠. 요새 보면은 그 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뭐 이렇게 의상 같은 거는 뭐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의상 사실은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 너무 몸에 붙는 의상이나 네. 이런 걸 입으면 좀 안 좋다, 이게 위험하다, 이게 뭐 보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 안 좋다고 그렇죠. 그때 근데 소방방재청에서 안내도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운동화 말고 그냥 그 등산을 꼭 신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게 충격 흡수 때문에 충격흡수도 젊은 나이에 그 운동화 신고 등산하시다가 무릎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무릎 나갑니다. 여러분. 멀리 조심하셔야 보셔야 됩니다. 등산 스틱 꼭 갖고 하시고. 무릎 나가요. 산악 전문 기자 노재필 기자. 지금 보시는 분들 착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산악 방송인지 이게 뭔지. 복장을 등산복으로 입고. 산악 말고 산책 가시죠. 산책. 네. 산책 가시죠. 그래 오늘 큐시트 첫인상 어때요? 오늘 첫인상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뉴스가 1,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저희 1, 2부 빡빡하게 또 좋은 아이템 많으니까 꼭 네.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강화도 배수로. 강화도 어제 아침이었나요? 그 뭐 북한에서 발표했잖아요. 개성을 폐쇄한다고. 예, 남한에 있던 탈북민하고 왔는데 코로나19 비루스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뭐 속된 말로 그냥 귀신 씨다라끄먹는 저도 처음에 안 믿기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였나?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수용으로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근데 간 걸로 확인됐어요. 지금 네. 확인됐고 네. 북한으로 간 분은 이제 그 24살 김모 씨가 이제 갔는데 강화도에서 그 배수로를 통해서 수영을 해서 이제 넘어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김모 씨의 그 가방이 발견된 배수로인데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저 구멍 보이시죠? 네. 저게 아마 이제 바다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저기에다가 가방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배수로통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해서 다 간 것 같아요. 원래는 철책이 있는데 저 배수로가 철책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거예요. 철책은 이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배수로도 안에 이렇게 얼기설기 저희 그 취재기자분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정밀하지 않다 보니까 그 틈으로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은 이제 오늘 그 남성 가방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안경, 그다음에 통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500만 원을 인출했고 480만 원을 이제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약간의 옷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이 특히나 이제 3년 전에도 수영해서 넘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뉴스를 한 4곡 정도 4개 리포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요 기사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만났던 탈북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를 평가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김 씨가 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과 경찰이 그런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지적들을 할 텐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긴 한데 제가 옛날에 만났던 탈북자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분이었는데 나이도 이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20대 한 초중반 되는 분이었는데 아주 특이하게 보통 이렇게 강을 타고 넘어오거나 중국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분은 비무장지대를 뚫고 내려왔어요. 아 진짜요? 네. 맨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불시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그래서 아마 저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2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2년을.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초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초소가 많으니까
보초병들이 언제 이렇게 그 임무 교대를 하고 어느 위치에 지뢰 같은 게 없고 이걸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데 3일 걸렸다는 거예요. 막 숨어서 뭐 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배수로를 안 막아놓은 게 또 우리 군 당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북한이 사실은 이제 그런 허술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도 넘어오는 거고. 아니 이번에 누가 뭐 이렇게 가는 댓글에 거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쓰리킬이라고. 한국군 북한군 한국 경찰. 이게 맞아요, 다들 맞아요. 이 사건이 났을 때 다 다들 멈춰 너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루트가 있었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배수로 같은 허점들을 또 찾아볼 수 그렇죠. 알게 예. 됐고. 안 그래도 관리 허술하다는 네. 기사도 보통 그렇죠. 받치는 꽃으로 준비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소재 파악 안 되는 탈북민이 900명 정도 된다. 900명이고 북한에서 발표한 지난 5년 동안 이 넘어온 월북한 탈북민은 11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 북한에서 네. 발표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에 33,000명 정도 탈북민이 있는데 경찰 900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이것도 인력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게 어려워요. 3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는 오늘도 뭐 박지원 그 후보자가 뭐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인력으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데 저는 굉장히 의문점인 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의심 증상인 한 명이 나타나서 개성을 폐쇄했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 우리 하니까.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도 네, 아니었다고 네,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개성을 폐쇄한 네. 그 의도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한 그렇죠. 대목이긴 하죠, 사실. 이걸 일부러 발표를 또 크게 하고. 맞습니다. 그 이정원 기자가 이 부분 또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도해드릴 거예요. 네. 자, 다음 저희 산책 뭐냐면은 이제 퀴즈. 줄기세포 논문 발표한 황우석 박사. 예. 그 다음에 수학 천재로 알려졌던 서울대 강석진 교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분의 공통점? 어려운데요, 이거? 갑자기 공통점 남자? 아, 남자. 빙고. 객관식 안 돼요, 객관식. 자, 이분 두 분 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이 두 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을 받았는데 무리를 일으켰다. 그렇죠. 그래서 황 박사 같은 경우는 논문 조작, 그 다음에 강 교수는 성추행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상이 박탈을 당했어요. 자,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을 박탈당했는데 정답 그냥 듣고 싶다. 상을 박탈당했는데 상금 3억 원은 네. 그냥 갖고 있대요, 아직. 진짜? 네. 반납이 안 됐어요? 다시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회수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을 회수했으면 상금도 이제 적은 액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3억이면 다시 거둬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갖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 박소 기자가 기획 취재했습니다. 오늘 꼭 보셔야 되는 뉴스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그 뉴스는 뭐냐면 이거 너무 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저는 사실은 강아지를 길러요. 초코푸드를 기르는데 아무튼 초코푸들 푸들을 기르는데 애견이는 이미지와는 전혀 뭔가 매치가 안 되네요. 제가 의외로도 마음이 따뜻한 구석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죠. 굉장히 그 강아지를 이뻐하는데 그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유기견 관리하라고 보호소에다가 이렇게 개를 보냈더니 어디를 보냈냐면 건강원으로 보냈대요. 건강원으로. 도축장. 예, 그래서 전주 MBC 취재팀이 가봤더니 뭐 전기 충격기, 뭐 토치, 뭐 이런 게 다 있었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더 웃긴 거는 전주시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또 받고 있었대요. 그렇죠. 정읍 씨가 보호소에 유기견 보호랑 안락사 비용으로 돈도 대줬다는 거예요. 정읍 씨였습니까? 정읍 씨예요. 네, 정읍 씨가.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전 여기서 그냥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 함부로 입양하지 마시라는 거. 네. 진짜 안타까웠고요. 유기견 보호소에 갔더니 개들이 뭐 씻지도 못하고 뭐 밥도 안 먹어서 삐쩍 말라 있고 정말. 특히 전에도 휴가 기간에 그렇게 강원도에 버리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꼭 어린애들 놀이동산에 버리고 오는 특히 것처럼. 요새 휴가철이라서 아마 유기견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떤 분이 지금 댓글 남겨주셨네. 홍승표님이 속보 노재필 의외로 따뜻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읽어드렸는데 뭐 아까 외모 주인이랑 다르게 생긴 강아지 김캔디님. 네.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조만간 우리 아구 저희 강아지 아구인데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출연 얼른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아구 보러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